안녕하십니까. 이제 41 된 남자입니다. 어렸을 적엔 40살 먹으면 인생 다 산 거 아닌가? 완전한 어른이 되어 있겠거니 했는데 세상 살아보니 아직도 겪을 일이 훨씬 많고 아직도 못한 일이 많더군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제 41년에 대한 인생을 이곳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사회 경험을 쌓으셨는데 일머리 하나는 좋으셨던 우리 아버지. 생각도 비상하셔서 젊은 나이에 본인의 사업을 꾸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며 열심히 번 돈으로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내신 멋진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남동생이 둘 있던 장녀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 도와 장사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생하며 가장과 비슷한 무게를 지고 있던 두 분은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고 뜻이 잘 맞아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 다 생활력이 강하시고 똑똑하셔서 결혼 후 함께 일궈낸 아버지의 사업은 더 잘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공장 하나 돌리며 서울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리하고 업무 보던 식료품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공장에서 업무까지 보면서 아버지가 출퇴근했었는데 결혼 후 신혼집을 서울에 얻고 어머니가 거래처 영업을 잘 해오셔서 사업이 커져서 사무실까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기 직전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낳은 후 바로 전업주부로 뛰어드셨지만 아버지가 사업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를 해결해 주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던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먹고 싶은 음식,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충분히 누릴 여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당시 유명하다는 선생님들한테 과외도 받고 어머니께서 발로 뛰어 구해오신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내내 전교 1등을 했고 고등학생 때는 전교에서 한 자릿수에 들 정도였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었는데 놓여진 현실 때문에 학업을 일찍 포기하셔야 했던 부모님은 항상 그 갈증이 있으셨는데 공부를 잘해주는 저를 보며 그걸 해소하신 거죠. 왜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나 검사, 판사를 직접 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디서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땐 제가 꿈꾸던 학교의 법학과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대생이 되었고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동기들 중 대부분은 생각보다 전공이랑 안 맞는 것 같다며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기대 이상으로 수업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점도 잘 받을 수 있었죠. 저는 1학기를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복학한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니 군대는 안 갈 수 있는 신의 아들이 아니면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동기랑 지원했다가 덜컥 통지서를 받아서 얼떨결에 일찍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려는데 제대하고 보니 아버지의 사업이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호야, 네가 공부 좀 해서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어떻겠냐? 네? 제가요? 그래, 뭘 놀라 이 녀석아. 아버지가 이만큼 해놨는데 너 아니면 누구한테 넘겨주겠어. 지금이야 기존 거래처들이 메인이라서 돌아가고 있는데 신규 거래처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방식 따라잡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공부 좀 해서 회사 물려받는 게 어떻겠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정말 좋은데 경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도 아버지와 같고 저도 뭐 정식으로 변호사가 된 게 아니니까 마침 학점도 좋겠다 싶어 복학하기 전에 전과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경영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인생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죠. 개강 후 첫 술자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 같은 복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호기심에 나가본 술자리였는데 어떤 한 여자가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그 아이에게서만 빛이 나는 듯 했고 웃는 모습을 봤을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과대였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복학생의 전과까지 한 저는 마침 물어볼 것 투성이었고 그녀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준 그녀는 그렇게 한 달 만에 저의 여자친구가 됩니다. 그녀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게 바라는 것 하나 없다는 순수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게만 느껴져서 오히려 뭐든 해주고 싶었죠.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저는 그런 그녀에게 액세서리며 가방이며 사다 줬고 데이트를 할 때에도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오빠, 우리 나갈까? 여기 너무 비싸. 어렵게 예약한 곳인데 왜 나가? 오빠가 낼 테니까 걱정 말고 골라. 아, 그래도 밥 한 끼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오빠가 우리 지수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예약 꽉 찼다는 거 지인 통해 어렵게 구한 자리야. 부담 가지지 말고 먹어.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뭐야, 오빠 고마워. 진짜 오빠밖에 없다. 오빠랑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고 싶어. 나도 너랑 떨어지기 싫어. 우리 졸업하면 바로 결혼할까? 뭐? 결혼?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뭐가 일러? 사랑하면 하는 거지. 오빠가 책임질게. 자신 있어. 정말로 자신 있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는 아버지 사업에 저는 당장이라도 몸만 들어가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교 졸업은 하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였고 졸업만 하면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여자친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더 자주 오갔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꾸미자는 둥, 같이 똑같은 잠옷을 입자는 둥, 그런 상상을 할 때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4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하고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작은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꽃과 함께 줬습니다. 여자친구는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할 수많은 날들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부모님들도 한두 번씩 봤던지라 따로 인사는 안 드리고 바로 상견례 날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의 일정을 여쭙고 개강하기 전 방학 마지막 주 주말에 뵙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주 근사한 한정식집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한 지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 집이 그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던 공장에 불이 난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진 못했지만 아마 과열로 생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진 공장은 금방 불길에 휩싸였고 때마침 공장 안에 계시던 저의 아버지와 직원 3명은 그 불길 속에 한참을 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아주 큰 목재 공장이 있었는데 이 불길이 그곳까지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인부들 몇도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있던 저와 어머니는 사무실에서 온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은 재로 온몸이 뒤덮인 여러 명이 호흡기를 끼고 줄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재 공장의 직원 1명과 우리 직원 셋,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멍했습니다. 분명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공장에 갔다가
신규 거래처 미팅을 간다며 바쁘게 신발끈을 묶으시던 아버지였는데 아직도 그 듬직한 어깨와 튼튼한 등이 눈에 선한데 이렇게 한순간에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울다가 쓰러지시고 또 울다가 쓰러지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미치겠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일터와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저희에게 더 큰 시련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저희는 수십 개의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다루는 식료품은 많지 않았는데 OEM, ODM 사업을 하고 있던 터라 크고 작은 거래처들을 합치면 수십 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이미 계약금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불이 난 공장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공장은 보통 월세 형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건물이 아니었는데 그 공장의 주인은 자기 공장에 불이 났으니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신 직원분들 보상도 해드려야 했고 옆에 있던 목재 공장에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저희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시계도 팔고 어머니의 원피스도 팔고 심지어는 인삼주까지 정말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갚아야 할 돈이 6억이었습니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액수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했고 어머니는 맨날 전화기만 붙잡고 계셨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돈을 내놓으라는 전화였고 거는 전화는 돈을 빌리는 전화였습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대학생인 저에게 신용대출이 나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어디선가 아는 선배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어머니 수술비를 대출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제 학점과 스펙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지 과대인 여자친구 따라서 학교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더니 학점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잊고 있던 여자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열흘 동안 연락을 못했습니다. 아차 하면서 생각이 나니 미친 듯이 보고 싶더라고요. 제 찢어질 듯한 고통과 버거운 이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여자친구가 다가오는데 여자친구의 얼굴만 봐도 걱정이 싹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은 미리 알고 있던 여자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안해, 연락 못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오빠가 더 중요하지. 얼굴 헬스케진 것 좀 봐. 어떡해. 고마워, 지수야. 뭐가? 너 보니까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휴, 이제 장남 노릇해야 하니까 오빠가 걱정이 많구나. 걱정 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로서 내가 많이 도와줄게. 장남? 그치, 장남이지. 아버님 사업은 그대로 물려받기로 한 거지? 다 타버렸어. 공장 전부 다. 뭐? 화재 사고라고만 했지 공장 다 탔다는 말은 안 했잖아. 공장 다 타고 그 옆 공장도 타고 그러는 바람에 거래처며 여기저기서 난리야. 빚이 이렇게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는 건 줄 처음 알았다. 빚? 응, 물어줘야 할 게 좀 많아. 얼마나? 6억 정도? 여자친구는 한참 말을 안 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결혼할 상대에게 6억의 빚이 있다니 저 같아도 말이 안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려고 되려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지수야. 금방 갚을 수 있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오빠 회사 들어갈 거고 최대한 이자 적은 대출 끌어서 갚으면 돼.
헤어지자. 심장이 저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귓가에 응응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수야, 왜 그래?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갚을 건데? 6억을 어떻게 피해가 안 가게 갚아? 이자 적은 대출 최대로 당겨서 급한 거 갚으면? 그럼 그 대출도 결국 빚 아니야? 그건 하, 내가 3년 동안 뭘 한 건지. 뭐? 지수야, 왜 그래? 솔직히 봐줄 만한 거 하나 없어도 돈 때문에 만나줬던 거야.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사랑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생각했어. 아, 진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야지. 그게 바로 오빠였어. 오빠 만나니까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사랑 안 해도 오빠가 돈 많으니까 만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이게 뭐야? 이제 돈도 없네? 내가 3년을 그 노력을 했는데.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 진짜 짜증난다. 6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래? 월급 받으면서 평생 갚을 수나 있겠냐? 그 시궁창에 엄한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그럼 나 간다. 연락하지 마. 끔찍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았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가 보던지 말던지 식당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게 제 첫사랑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며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밥집에서 밥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뚝배기도 쏟고 반찬도 빠뜨려서 이모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어느 정도 적응하니 일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께 소개받아서 남의 집 청소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상황이 급하니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속만 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삼촌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고생한 돈으로 삼촌들이 대학도 가고 결혼 자금도 보태줘서 삼촌은 당연히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숙모도 착한 분이셔서 눈치 보지 말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지원했고 혹시 몰라서 중소기업도 한두 군데 넣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대기업 한 군데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저는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었던 것처럼 대출이 잘 나오긴 했지만 신입사원에게 6억이나 돈을 주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거래처 계약금 돌려주고 3금융권에서 돈 빌려서 손해배상 물어줬습니다. 삼촌이 3금융권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극구 말리셨지만 당장 배상해주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게 될 분위기여서 급한 대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마음이라도 편했거든요. 그렇게 번 월급에 어머니 일하신 돈 합쳐서 생활비만 조금 빼고는 모두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자가 세니까 대부분 이자에 원금 조금 갚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땐 원금을 갚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법대를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술 한잔 하자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선배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선배, 좋은 일 있어요? 취직은 하셨죠? 선배 공부 잘했잖아요. 야, 나 내년에 졸업한다. 네? 뭐야, 학교 다시 다녀요? 아니, 이 자식아, 로스쿨 졸업한다고. 선배가 로스쿨에 갔던 그때가 로스쿨 1기였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할 때쯤에 법대 동기한테 들었었는데 공부 다 끝내고 시험 통과하고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선배의 으쓱거리는 어깨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앞으로의 훤한 길이 너무 뚜렷한 선배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너는 아예 법 공부 안 하고 경영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네, 뭐 당장 돈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 임마, 나도 건너 건너 대충 사정 들었다. 그래도 대기업이라며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힘내. 선배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제 안에 낯띠 낮은 자존감과 만나니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6억을 금방 갚는다고 하는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 거기 등록금은 얼마 정도 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은 1,000만 원 정도? 왜? 생각 있어? 아니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뭐 장학금도 나오는 것 같던데 관심 있으면 알아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네, 고마워요, 선배. 집에 오는 내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 말씀대로 전과를 안 하고 법대를 다녔으면 지금쯤 저 선배랑 같이 로스쿨 졸업 앞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술 더 사서 방에서 혼자 홀짝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일도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내가 법대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집에만 가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잔 줘봐라. 됐어요. 술도 잘 안 하시면서. 어머니는 대답 없이 술을 가져가시더니 잘 하지도 못하시는 술을 단숨에 삼키셨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어머니와 소주 몇 병을 비웠습니다. 저도 치기가 오른 만큼 올랐던 터라 입에서 아무 말이 막 나왔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저 대학 때 만난 제 여자친구 아시죠? 알지. 아직도 가끔 걔 생각이 나요.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걔랑 정말 결혼했겠지 싶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고 또 어땠을까 궁금하고 내가 계속 법대 다녀서 변호사 됐으면 아직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싶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던 어머니는 또 술잔을 비우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얼굴이 벌개지셔서 말하셨습니다. 그년이 너 변호사 됐으면 안 떠났겠지. 우리 집이 안 망했으면 안 떠났겠지. 괜히 회사 물려주느니 뭐니 바람만 넣어서 꿈도 못 이루게 하고 지금 상황이 가당키나 해야지. 내가 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너 보며 사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아직까지 숨쉬고 있겠나 싶다.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답지가 못해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못 마치시고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런 푸념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서 돈 봉투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몇 달 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선산이 있었는데 일전에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줄곧 그 산을 팔으라고 하셨답니다. 요즘 누가 산에다가 묻냐며 다들 서울 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고 벌초며 뭐며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라고 이제 치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그거 판 돈 보태서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삼촌들과 어머니는 결국 선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들은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이것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판돈을 다 어머니께 드렸답니다. 그렇게 생긴 돈이 1억 3천이었습니다. 그간 3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아끼며 죽어라 갚고 산 판돈까지 하니까 빚이 딱 3억 3천만 원 남더라고요. 계산기 두드려서 그 금액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감정과 슬픈 감정이 딱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갚았나?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하는 벅찬 감정과 이렇게 죽어라 몇 년을 더 일해야 하며 나는 언제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까 하는 슬픈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 이 마음을 읽으신 건지 출근도 안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고 있는 제 어깨에 어머니가 살짝 손을 올리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라, 태호야. 돈이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벌면 되는 거고 더 늦기 전에 해. 오랜만에 엄마의 손을 봤습니다. 그토록 곱고 흰 손이 남의 집 청소하시면서 주름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트고 습진이 생기셨더라고요. 딱 3일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스쿨에 가기로요. 제 생각만큼 머리는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거라 그렇기도 했고 회사 생활과 병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거 죽어라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6, 7시에 퇴근하고 8시에 집 도착해서 저녁밥 대충 시리얼이나 미숫가루 먹으면서 리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보기 좋게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는 매일 이전과 같은 루틴으로 공부하다가 시험 2달 전에는 연차에 무급 휴가까지 몰아서 쓰고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공부해서 끝내 합격을 했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아직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닌데 삼촌들은 장하다며 한우도 사주셨습니다. 이전에 로스쿨에 대한 정보를 준 선배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냥 학교 같은 거니까 남는 시간에 알바나 과외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 잡고 공부해도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아마 준비했던 기간보다 더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들어가 보니까 다들 밤 10시까지 기본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등록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 페이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와 어머니의 소득이 낮아서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되었고 밥은 도저히 밖에서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주먹밥 싸서 다녔습니다. 나는 그냥 공부만 하는 기계다 생각하고 3년 보내고 마지막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하고 저는 진짜 정식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로스쿨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에 사시 시험 본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취직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곳들만 몇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 쪽도 알아보고 있는데 로스쿨 정보 줬던 그 선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태호야, 자리는 구했냐? 아니요, 선배. 저 미치겠어요. 로스쿨 성적 나쁘지 않게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어떤 사람을 뽑는 걸까요? 저 대기업 취직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어렵네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들어와. 네? 선배 회사요? 응. 나 작년에 로펌 옮겼다고 말했나?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분위기도 좋고 돈도 많이 주는데 생각했으면 올래? 이번에 여기 선배가 큰 건 하나 성공시켜서 일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 대표님이 아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하는데 너 생각나길래. 정말요? 제가 가도 되는 자리예요? 저 갈게요. 선배, 무조건 갈게요. 저에겐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서울에 있고 선배도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기쁘기만 했죠. 그런데 첫 출근을 하고서야 제가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정보 없이 선뜻 제안을 수락했나 싶었습니다. 선배의 회사는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결혼은커녕 마지막 연애도 까마득한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쪽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지라 공부를 다시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맡는 사건 자료를 전부 다 읽어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료 정리해서 어떻게 승소시킬지 고민하고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사건 승소시키고 둘, 셋 하다 보니까 점점 눈에 익고 손에 익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 기업 대표님이 오셨는데 이게 회사까지 얽혀 있어서 상황이 약간 복잡했습니다. 의뢰 맡았던 선배가 저한테 자료 보여줬는데 제가 경영대 나오기도 했고 회사 다니면서 일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배가 사건 저한테 넘겨줬고 어찌 하다 보니 저는 또 그걸 승소시키고 그 덕에 저한테 큰 건이 여럿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선배의 말대로 정말 돈을 잘 줬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된 지 4년 만에 남은 3억 3천을 다 갚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도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을 합쳐서 갚았습니다. 돈 다 갚은 날 어머니랑 둘이 소주 먹으면서 부둥켜 안고 목 터지게 울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다시는 맛볼 수 없는, 맛보기도 싫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변호사 되고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어머니께서 일을 안 그만두셨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만두시라고 하고 넉 달 뒤에 투룸 전세 하나 구해서 어머니랑 들어갔습니다. 삼촌께 그간 감사했다고 작게 봉투도 드렸습니다. 삼촌도 우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 너무 대견하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 앉아서 자료 보고 있는데 사전에 상담 예약하지 않고 온 의뢰인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웬일로 상담이 없던 저는 그 의뢰인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이 흘렀는데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와 결혼까지 할 뻔한 그 여자라는 것을요. 그게 놀란 기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절대 다시 설렌다거나 그런 감정은 아니었고 오히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차버리고 간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분노 같은 게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듯 두렵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 긴장이 싹 풀렸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되었구나. 그녀의 행색은 없이 산 제가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중요한 자리에 오는 듯 깔끔하게 차려입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전에 화려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다 헐어있는 가죽 가방을 꼭 들고 엉거주춤 의자에 앉더라고요. 지금 내가 나를 버렸던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구나 하는 우월감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를 티내지 않고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네, 좀 됐습니다. 좋아 보이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찾으러 왜 왔겠어? 이혼하러 왔지. 아, 네. 결혼했구나.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예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때만큼 빛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더 많은 게 지워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녀를 많이 사랑했구나. 콩깍지라는 게 정말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거든. 증거도 많이 모아뒀어. 애가 둘인데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 해서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아 참,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람핀 거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상간녀한테도 소송 걸 수 있지? 뭔가에 쫓기듯 혹은 냉혹하게 말을 하는 그녀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돈을 밝히던, 정확하게는 돈 많은 남자를 밝히던 여자였는데 그 끝이 이거구나. 인생 참 우습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제 추억 속에 묻어둔 지 오래였습니다. 제 눈앞에 이 사람은 의뢰인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여기 상담하러 오셨죠? 저는 변호사입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야, 야, 왜 그래? 우리 예전에. 예전에는 내가 미안했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어쩔 수 없었다니. 네. 그건 뭐, 그 속사정 딱히 관심 없으니까 상담만 하시죠. 아, 네. 그런데요. 이거 상담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죠. 선임하게 되면 비싼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좀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할인 같은 거 안 되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상담하러 와서 깎아달라고 하는 의뢰인은 난생 처음 볼 뿐더러 과거 저에게 준 상처는 생각 못하고 예정을 운운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가. 내가 시장에서 파는 오래된 생선이냐? 내가 옷가게에 걸린 계절 지난 옷이야? 깎아주긴 뭘 깎아줘. 변호사 선임할 거면 네 주제 파악이나 하고 와. 난 너 변호 안 해. 당장 나가! 그녀는 제 말에 잠시 멍한 표정으로 있더니 곧 얼굴이 빨개져서 호다닥 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경영대 동기들한테 들어보니까 어찌어찌 재판을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도 바람을 피고 있던 상태였고 이를 남편이 모른 척 감추고 있다가 법정에서 터뜨리면서 완벽하게 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은 좀 나쁘지만 쌤통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산전수전 겪어보니 뭐 별거 없더랍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세요. 분명히 그 인생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더 나은 제 미래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